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캐나다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호수공원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여전히 감도가 좋네요. 감도는 좋은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제가 왜? 편두통이 와가지고 그렇구나. 아이고. 거의 늘어져 있다가 요즘에 약이 너무 안 들어요. 빈도도 높아지고.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내일 아침에 등산 간다며. 저 무리한 등산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산책하듯. 요즘엔 너무 더우니까 한 6시 요때 잠깐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나하고 통화 때문에. 아니요, 잠도 못 자요. 아파서 잠이 안 와요. 거기 시간이 지금 몇 시지? 여기 밤 10시고요. 밴쿠버는 아침 새벽 오전 6시.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룰까 하다가 아니다. 그러셨구나.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 많이 하시니까. 아니야. 잠 안 올 때는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때 잠 안 올 때면 이렇게 왜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해주고 막 그랬잖아. 우리 김 작가님 오늘 할아버지. 그러면 그렇지. 박동원 부장님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옛날 오늘 얘기 재밌어. 그래요? 재밌는 이 옛날 얘기를 쫙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네.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건 뭐냐면 여기 제가 이제 와 있는 곳은 캐나다 밴쿠버시인데요. 밴쿠버 옆에 밴쿠버 섬이 또 따로 있어요. 밴쿠버라는 도시도 있지만 밴쿠버라는 섬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가는 데는 한 3-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밴쿠버에 이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요. 네. 그러면 버스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달려서 항구에 도착해. 그러면 카페리가 있어. 버스가 카페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커다란 버스가 그냥 카페리로 들어가고, 그러면 카페리에 탄 채로 우리는 이제 바다를 건너지. 1시간 정도 바다를 건너면은 건너편에 밴쿠버 섬이 있어요. 내륙에 있는 밴쿠버 시와 밴쿠버 섬은 다른 곳인데, 그 밴쿠버 섬에 배가 도착하면 다시 버스가 내려. 그래서 다시 버스가 쭉 달려가지고 그 밴쿠버 섬의 약간 남단에 있는 어떤 도시로 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빅토리아. 빅토리아 그러면은, 빅토리아 그럼 우리가 이제 아는 1800년대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 그 빅토리아고, 런던 여행을 가서 제일 많이 만나는 이름 중 하나가 빅토리아예요. 네. 거기는 V&A라 그래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도 있고 앨버트 홀도 있고 빅토리아가 여왕이었고 앨버트가 앨버트 공,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800년대 조성된 영국 식민지인데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밴쿠버가 이 캐나다의 여러 개의 주 중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주거든요. 네. 콜롬비아가 남미에 있잖아요. 그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나라는 스페니시 콜롬비아, 스페인령 콜롬비아고 여기는 영국령 콜롬비아. 그래서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줄여서 BC라고 하거든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근데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도가 이제 빅토리아라는 이제 밴쿠버 섬에 있는 도시인데 이 빅토리아가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1800년대 말경에 이렇게 지어진 주의사당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건축학적 건물학 역사 유적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됐나 이렇게 봤더니 이 참 밴쿠버 이름은 왜 밴쿠버냐면은 1778년에 그 유명한 영국 탐험가 있죠. 제임스 쿡. 해적. 제임스 쿡.
이 양반이 하여튼 그 시절에는 그 배 타고 나가서 목숨 걸고 뭘 했다라는 거는 뭔가 얻을 게 크게 있었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제임스 쿡이 맨 처음에 발견을 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한 1만 년 정도는 이제 여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유럽인들이 온 거는 1778년인데, 그 제임스 쿡 밑에 있던 이 젊은 14살짜리 소년, 이 해군, 이 소년의 해병이 적. 있었는데, 그렇지. 그 시절에는 영국 해군 장교랑 해군 해적이랑 한데. 구분이 좀 애매해요. 그렇지. 그 애매한 구분을 가지고 만든 만화가 원피스잖아요. 아, 원피스에 보면은 그 루피가 있고 이제 그게 해군이 나오는데 그 해군들의 구성을 보면 이게 해군인지 해적인지 근데 그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이 밑에 조지 밴쿠버라고 하는 영국 해군 장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1792년에 이 섬하고 이 일대를 갖다가 정밀하게 측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서 이제 따와서 밴쿠버고 자 근데 이 밴쿠버가 사실은 그 캐나다 이렇게 서쪽 끝이고 근데 그쪽만 서쪽 끝만 하더라도 영국하고는 멀잖아요. 왜냐면 네. 여기는 태평양 연안이거든. 영국 유럽에서 건너오면은 대서양 저쪽 왜 이 오타와라든지 뭐 저기 그쪽이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나이아가라가 있고 이런 그 지역이 사실은 유럽에서 건너오는데 여기는 사실 유럽 사람들이 올 일이 없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네요. 그렇지. 완전 반대예요. 음.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 완전 반대인데 여기가 이제 뜨게 된 게 이유가 있어요. 1858년에 금이 발견이 돼. 프레이저 강이라는 곳에서 금이 거기까지. 골드러시. 자, 근데 이게 골드러시의 원래 원조는 그 미국 서부 개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도 우리가 아는 미국은 원래 처음 그 미국이란 나라가 태동하게 된 거는 대서양 연안 도시 뉴욕이라든지 뭐 보스턴이라든지 그쪽이잖아요. 동부. 네. 근데 원래 그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땅이 넓어서 동부에서만 그냥 살면 돼. 와서 그 동부도 너무 커. 근데 왜 굳이 서부까지 왔는가? 서부에 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골드러시 그래서 그 시절에 막 왔단 말이야. 되게 그래서 왜 그 역마차 우리가 그 보는 스테이지 코치 역마차 타고 이제 막 인디언들하고 싸우면서 이랴 하면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왔어. 서부까지 와서 골드러시에 왔는데 금이 뭐 금을 캔 사람도 있지만 캐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 그래서 생각보다 금이 없네. 먼저 온 놈들이 먼저 다 캐버렸네. 또 어디 금 나오는데 없나 했는데 아주 저 북쪽에 아주 추운 밴쿠버 섬이라고 하는 그 근처 어디에 또 금이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3만 명 정도 되는 이 골드 디거라고 하죠. 채굴업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근데 생각해봐. 원래 그때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 해달 그 모피 같은 거 이렇게 목적으로 여기 이제 씨라이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이제 살고 있던 사람 한 200~300명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3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거대한 텐트촌이 된 거지. 텐트를 치고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겨울은 춥단 말이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밴쿠버 섬을 여행하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나한테 이게 피서거든. 한국의 이 불볕 더위를 피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잖아요. 네. 나는 더위를 피하고 싶었지 추위를 만나고 싶진 않은데 여기 추워요. 7월 말인데 아침에 한 10도, 15도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 진짜 긴팔 옷을 왜 안 가져왔을까? 여기 보면 현지 사람들 아침에는 경량 패딩 입고 다니다가 낮이 되어서 좀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그제서야 패딩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 네. 하여튼 그래서 자, 이 수만 명의 이 채굴업자들, 골드 디거들이 와서 보니까 텐트 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춥잖아. 또 막 겨울 되고 막 하니까. 자, 숙박 시설이 필요하겠죠. 여기 이때 와서 막 이렇게 당시에 독일에서 온 어떤 그 프레드리히 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여기 숙박업자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 갔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 근데 골드러시로 캐나다 밴쿠버 섬에 막 사람들 몰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여기다가 숙박시설을 지었어. 대박이 났어. 이분 이름이 프레드릭 아이씨. 트럼프. 뭐 또 잠깐만. 갑자기 욕을 그 트럼프 왜 해? 아니죠? 그 트럼프야. 아이씨. 아니 왜 욕을 해? 즉 뭐냐면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친할아버지 프레드릭 트럼프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숙박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래서 돈은 캐나다에서 번 거예요. 그 후손이 지금 트럼프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왜 트럼프가 캐나다를 향해서 걸핏하면은 미국에, 52번째 주로 이 편입되는 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트럼프 가문이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이 부를 일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캐나다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어. 그럼 지가 캐나다로 가야지. 집뿌리가 거기면. 지금 오늘 또 뉴스 또 기가 막힌 뉴스 나왔는데, 피파까지도 또 한 번 오염시키려고 했더만. 피파 회장이 민영화를 밀어붙이다가, 이제 반대 부딪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접게 됐는데, 거기도 껴있더라고요. 정말 돈 귀신이야, 돈 귀신. 자, 근데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많은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이잖아. 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런 트럼프가 그 월드컵 이렇게 그 결승 이렇게 우승 트로피 들 때 꼭 그게 한 번 더 끼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이번 여행하면서. 왜냐하면 이번에 그 3박 4일 여행하면서 이제 저는 밴쿠버 섬을 제가 한 30년 전에 온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그 1996년도 통역대학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당시 제 여동생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중이었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동생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동생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한 달간 캐나다 와서 이제 차 렌트해서 렌트카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밴쿠버 섬을 보고는 별로 밴쿠버 섬에서 그냥 특이하게 여기 캐나다인데 영국식 건물들, 오래된 한 100년 넘은 영국식 건물들이 좀 있네. 꼭 런던 같네. 이런 생각 그냥 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어머니 모시고 렌트카 여행하느라고 내가 이제 드라이버에 통역사에 뭐 이런 거 다 했겠죠. 이번엔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왔으니까 3박 4일 동안 그 섬에서 머물면서 중간에 한 게 뭐냐면 내가 왜 그 좋아하는 그 중에 프리 워킹 투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역사를 알려주는 이제 그 투어가 있는데 그 투어에 간 거예요. 그 투어에 갔더니 이제 그 재밌는 게 그날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했던 그 투어 가이드가 70세 그 코스타리카 출신 아저씨야. 70세 아저씨인데, 네. 이 아저씨는 원래 코스타리카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갔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유엔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영어 정말 잘해. 그러니까 뭐 워낙 뭐 스페인 이쪽 이 남미 살던 사람들은 스페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영어를 정말 그렇게 유쾌하게 재밌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막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 사우스 코리아는 못 가봤는데 노스는 가봤다. 북한 가봤는데 자기가 이제 유엔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평생 가본 곳들 중에 최악의 나라, 가장 끔찍한 나라였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북한에 가서 뭘 일을 한 그 자체를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뭔가 이렇게 이 비밀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나보다 하는 게 정말 거기는 음식이 끔찍했다. 고기가 나오는데 음식에 고기가 있긴 있는데 이 고기가 어느 고기인지 어느 동물의 부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그런데 이 아저씨가 좀 되게 유쾌하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와 이 빅토리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이 원래 처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뜨게 된 이유는 골드러시 때문인데, 잘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금을 캐러 와서 3만 명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짧은 시기 동안 3만 명이 몰려왔는데 그 3만 명 중에서 실제로 금을 찾은 사람, 금을 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정도. 그리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그냥 빈손으로 그냥 고상만 직사게 하다 간 거야. 근데 나는 샌프란시스코로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골드디거들이 여기까지 캐나다까지 올라왔는데 배 타고 올라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타고 오기도 했대. 진짜 그 시절에는 죽음이었던 거지.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기후가 온화한데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추운 곳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자동차도 없고 1800년대 말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말 타고 그냥 이곳을 다니면서 금을 찾아. 나는 그때 깨달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확실한 뭔가 어떤 보상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저기에 보상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걸 걸고 가는 거지. 그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고. 근데 이곳 밴쿠버가 사실 더 개발이 되게 된 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그 금 채굴업자들이 처음에 이 도시의 존재를 유럽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그 다음에 이 도시를 키운 건 누구냐?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어요. 왜냐? 대륙 횡단철도를 캐나다에서 깔았단 말이야. 네. 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대륙 횡단철도를 깔았고, 그 철도를 까는 도중에 가장 난 구간이 있어요. 험난한 구간. 캐나다 로키 산맥. 그 자스파와 밴프가 있는 그 험난한 로키 산맥에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그 구간에 산악 구간, 이 철도 그 까는 걸 다 이제 당시에 1800년대 말에 중국에서 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깔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목숨을 잃기도 했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대륙 횡단철도를 왜 깔았을까? 캐나다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뭘까요? 뭐냐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때는 파나마 운하가 생기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저쪽으로 해서 저기 아라비아와 중동과 이쪽을 건너 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유럽에서 생각하기에 편하게 아시아로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냐면, 유럽에서 그냥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캐나다 동부 해안에 도착해 거기에서 철도를 타고 쭉 대륙,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철도로 쭉 와. 그리고 밴쿠버에 와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더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시베리아 철도 타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 시베리아 철도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륙 횡단이 있었고, 근데 여기 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원데이 투어를 하면은 저걸 보잖아요. 여기는 이제 막 이 건축물들 보는데, 사실 여기 건축물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의사당 건물이에요. 이 주의회 의사당 건물인데, 대단해. 이렇게 보면은, 와, 저 시절에 어떻게 저런 놀라운 그게 있었나. 근데 그 의사당 이제 보러 갔다가 가면은 그 의사당 앞에 이 동상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의 동상이야. 당연히 이 도시의 이름을 상징하는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이겠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지어진 거고, 근데 보면 이제 이 도시에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이 지어진 어떤 도시 이름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영국 그 제국, 이 대영 제국이 엄청나게 이제 1800년대 막 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 건물에 빅토리아 이름이 지어졌다 이거지. 그 가이드 아저씨가 막 설명을 해. 그래서 뭐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도 있고 빅토리아 홀도 있고, 그렇지만 빅토리아 시크릿도 뭐 만들었다. 그 빅토리아도 빅토리아예요?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빅토리아 시크릿은 그냥, 속옷 브랜드인데, 하여튼 뭐 그런, 이 아저씨가 하여튼 약간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개그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 주 의사당 건물이 있는데, 이 의사당 건물을 만든 그 천재 이 건축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25살의 청년이야. 근데 한 번도 그 전에 건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니, 물론 이제 건축에 뭐 재능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25살의 나이에 당시 이제 막 골드러시로 막 그거 하고 막 여기에 이제 왜 골드러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면 거기에 호텔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지었던 호텔도 그렇고 건축의 어떤 그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도시에 건축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25살의 젊은 청년이 여기로 온 거야.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딱 신문을 봤는데 이 밴쿠버 섬에서 나온 그 신문을 딱 보니까 주의회 의사당 건물을 이제 하는데 이거 이제 건축 설계 도면을 공모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 설계 공모전에 딱 냈어. 25살의 무명의 신인이었는데 과감하게 응모했는데 66개, 66개의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하게 1등에 선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이걸 캐나다 서부 최고의 건축가로 이름을 알리고 막 의사당 건물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이 엠프레스 호텔이라고 하는 또 만들고 막 이 밴쿠버 섬에 있는 유명한 건물들을 많이 이제 막 만들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70세 이 가이드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근데 실은 이 사람은 이 의사당 건물을 설계할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가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구조가 좀 불안정한가요? 보면 구조는 멋져요. 근데 안에 치명적인 내부 설계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 인간에게 꼭 필요한 화장실? 화장실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유럽 사람들은 왜 그 화장실을 그렇게. 그치.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 그리고 지하철역 만들 때도 화장실 안 만들고. 아니, 진짜로 그 3층짜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의사당이라고 쳐봐요. 그럼 그 건물이 멋진 건물이 나와. 그 건물에 화장실을 안 지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어제 이제 가서 그 건물 내 투어도 했거든요. 네. 그래도 되게 좋은 게 여기는 그 무료야. 그 투어도 무료고 그 앞에서 11시에 딱 시작하는 이 짧은 한 20분짜리 공연도 있어요. 이 의사당 건물의 역사에 대한 재미난 공연도 있고 한데 진짜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희한한 데 있더라고. 계단 옆에 박혀 있거나, 그러니까 원래 건물 설계에는 화장실이 빠져 있었다는 게 그거. 자, 그러면서 이 가이드 아저씨가 얘기한 게 있어. Fake it until you make it. 이거 되게 재밌는 그 디자인 철학이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죠? Fake it. 그러니까, 속여라. Until you make it.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만들고 그걸 하지 말고 처음에는 네가 이미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허장성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능력을 증명해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게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fake it until you make it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이를테면 건축 설계 도안 막 이렇게 공모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축을 배우고 내부 내진 설계 이런 거 다 배우고 나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진짜로 뭔가를 해내는 모험가라든지 탐험가들은 일단 한번 들이대봐. 준비는 그냥 개나 줘버려. 일단 자 근데 이분이 그 주의회 의사당 건물이 엄청난 이 경쟁을 뚫고 공모에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비결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해. 어떤 건물하고 똑같냐면은 이게 1888년에 완공된 인도 뭄바이의 기차역이 있어요. 네. 뭄바이 기차역이랑 건물이 똑같아. 그러니까 뭄바이 기차역하고 검색을 하면은 보면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이게 1800년대 말이잖아요. 네. 그때는 구글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이걸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1888년에 지어진 뭄바이 기차역. 근데 그 뭄바이 기차역의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빅토리아 터미누스였어. 그 시절에는 영국 여왕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던 시절이었으니까 빅토리아 기차역.
인도 뭄바이에 지어진 빅토리아 기차역의 설계 도면이 되었건 또는 뭐 어떤 그림을 이 사람이 본 거지. 25살의 나이에. 그리고 1888년에 뭄바이 기차역이 지어졌는데 1992년에 캐나다에 와서 주의사당 설계 공모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낸 거예요. 아, 그리고 1892년에 4년 뒤. 그렇지, 4년 뒤에. 근데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 생각, 이 젊은이는 그때 아마 인도를 영국 사람이지만 인도도 여행하고 캐나다도 왔는데 인도와 캐나다는 거리가 있잖아. 물리적 거리가 있어서 여기 사람들은 뭄바이 기차역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설계 도면을 냈는데 엄청 화려하고 대단한 거지. 근데 뭄바이 기차역은 지금도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거든요. 뭘로 유명하냐면 기차역인데 마치 성당이나 무슨 주의사당 건물처럼 화려하게 지어진 걸로 유명하거든.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나는 뭄바이 가보진 않았는데 이분 설명 듣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생겼어. 야, 근데 생각해봐. 25살에 이거 이렇게 물론 설계 도면 베끼긴 했지만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 건축가 이름이 이제 프랜시스 라튼버리거든요. 근데 이 라튼버리의 마지막은 좀 이렇게 너무 막장 드라마틱하게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분이 아주 젊은 아내랑 살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 왜냐? 운전기사한테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돌아가셔요. 이게 완전 비극적인 그냥 살인 사건인데, 이게 왜 이제 당시에는 영국의 엄청난 스캔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라튼버리, 건축가 라튼버리의 나이는 68세. 근데 그 두 번째 부인은 37세. 거의 이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젊은 부인이라고 했는데 이 젊은 부인이 사랑에 빠진 운전기사는 18살. 아유, 이거 뭐야.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막장 연속극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노년의 유명 건축가와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10대 운전기사가 얽힌 삼각관계였고 그 10대 운전기사의 손에 그래서 이 10대 운전기사는 잡혔지. 이제 18살짜리 이 운전기사는 바로 살인죄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고, 근데 이 부인이 이제 혹시라도 뭐 뒤에서 저거 공모한 게 아닌가 막 그랬는데, 공모 혐의로 기소는 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사형 선고받고 뭐 그랬는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마 18살짜리 애가 36살짜리 이제 이 부잣집 만화님 만나서 좀 약간 그랬나 보다 뭐 그래가지고 종신형으로 감형됐는데, 그 부인은 아무래도 엄청난 사회적 어떤 비난을 받았겠죠. 몇 달 뒤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걸로 끝이 났는데 나는 보면서 야, 이 모든 얘기가 밴쿠버 섬에서 내가 한 3박 4일 하면서 모든 얘기에서 나는 계속 생각이 된 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근데 재밌는 건 그 욕망이 인간을 전 세계 곳곳에 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밴쿠버는 추워서 굳이 아래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몇만 명이 1800년대 몰려올 일이 없었는데 금이 있다는 얘기에 몰려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여기에 이제 건축붐이 일자 25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 나도 그럼 여기 가서 뭔가 호텔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지어볼까? 한번 해볼까? 하고 왔다가 갑자기 주의사당 설계 공모를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한 번도 건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젊은 친구가 딱 도전을 해가지고 뭔가 하고 그걸로 명성을 얻고,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왜 주식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막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골드러시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몇 안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자신의 삶을 걸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밴쿠버 섬,
여행 즐거웠고요. 나중에 제가 내일 열심히 이제 주말 동안 좀 밴쿠버에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행기를 또 블로그에도 한번 올릴 텐데 그때는 제가 찍은 사진들과 함께 지금은 제 얘기만 들었지만 이 사진 자료와 함께 또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밴쿠버 생활에서 어려움이었던 그 화장실 문제와 그리고 음식 그 비싼 물가 어떻게 해결이 좀 적응이 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온 지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한국 가고 싶어 미치겠어. 아니 그냥 정말로 그냥 피서는 한국에서 도서관에서 하는 게 최고의 피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시원한 도서관에서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여전히 그 음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 근데 왜냐하면 한 번씩 여기 식당을 내가 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네. 이제 여기 밴쿠버 도시에 있을 때는 동생네 집에 있으니까 여기는 주방이 있어서 뭐라도 해먹고 하는데 밴쿠버 섬에 3박 4일간 가 있는 동안은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니까 세 끼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한 번씩 식당 가서 뭘 가면 여기는 너무 짜. 음식이 간이 좀 센 편이고 재밌는 건 요즘 이 캐나다에 그 가이드 아저씨가 얘기해 준 건데 K 열풍이 불어서 한국 음식이 엄청 인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걷다 보면은 한국 음식이 많아. 그래서 어제는 내가 여기 이제 한국식 치킨이 여기 한국식 닭요리 또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한국식 치킨집 가봤는데 그게도 짜고 참고로 빅토리아에 커다란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중국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기차 철도 건설하고 나서 남아서 오래된 이민 역사. 그래서 한때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도 엄청 크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얘기는 우리가 옛날에 어떤 것에서 했냐면 황비홍 영화 있죠. 네. 황비홍 영화에 보면은 초반에 이제 미국인이 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일할 사람, 미국에 가서 돈 벌 사람 모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중국에서 이주 노동자 모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미국에 가면 다 금이다. 니들 가면은 금으로 가는데 오죽하면 거기는 얘들은 다리도 금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금문교. 보여주는 게 금문교예요. 금문교. 생각해봐. 우리가 왜 미국이나 유럽에 여러 다리들이 있지만 그 다리들에 한자식 이름이 붙어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릿지만큼은 우리가 금문교라고 알고 있잖아, 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알려지기 전에 먼저 중국 사람들한테 그게 금문교로 알려졌던 거고 샌프란시스코는 황금의 땅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원래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황금의 땅이었잖아. 그래서 동부 도시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골드러시로 갔고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에 왔고 난 그래서 여기 차이나타운에 가면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 캐나다 음식 뭐가 짜고 좀 입에 안 맞으면 그래도 차이나타운 가면 좀 입에 맞는 뭔가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만두집에 들어갔거든. 네. 만두가 짜. 만두가 짠 게 아니고 만두 위에 올리는 이상한 소스를 올려놨는데 너무 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제 진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 이제는 유럽 지난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음식도 좀 힘들었는데 여기 캐나다도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빨리 한국 가서 맛있는 집밥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쪽의 도시들이 저 가본 적은 없지만 클램 차우더 같은 그런 해산물 맛있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또 나도 그렇잖아. 클램 차우더 스프는 너무 먹고 싶은데 아직은 못 찾았어. 지금 하여튼 내가 있으면서 의외로 제일 많이 가게 되는 데는 평소에 한국에서는 안 가던 KFC하고 맥도날드하고 웬디스 이런 그리고 그래도 그쪽 재밌어. 서민들도 먹고 사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있을 찾아보려고요. 우리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우리 미국 애청자 사라 선생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 작가님 화장실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 듣고 그쪽에 도서관은 무료라고. 근데 도서관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아이고. 몰라, 내가 잘 못 찾은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뭐 도서관 찾아다니면서 가고, 도서관 얘기했으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페이스북에서 어느 날 이제 부고가 올라왔어요. 일본의 유명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 나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분은 나 같은 독서광에게는 축복 같은 분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 이분이 1년에 막 2권, 3권씩 소설을 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아직 한창 때인데, 68세? 한창 때인데, 내가 엊그저께 봤던 가이드 할아버지, 이제는 70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데, 그 가이드 아저씨도 나이 70에 3시간 동안 막 사람들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여행지 소개하고, 나이 70에도 이렇게 막 왕성하게 다들 활동하고 그러는데, 68세면 너무 일찍 가셨다. 요절하셨네. 그러니까, 대장암으로 가셨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조금 이제 안타까웠는데, 혹시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딱 생각나는 작품이 있어요? 나미야 잡화점? 나는 이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이제 밴쿠버 섬을 여행하다가, 그러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한번 읽어볼까 해서 다행히 이제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읽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왜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나는 가시고 난 다음에 나미야 자판 다 읽어보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인데 일찍 떠나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예전에도 난 읽었었어요. 이 책은 사실 한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네, 맞아요. 한 50세 가까이 인쇄가 됐던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읽으면서 진짜 따뜻한 얘기를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느 인터뷰에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는 형사 소설이라든지 탐정 소설, 추리 소설 많이 쓰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이분의 어떤 많은 소설들이 밀실 트릭이라든지 어떤 그런 트릭을 가지고 하는 거고,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은 어떤 작품들은 읽다 보면 이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막 1년에 막 2-3권씩을 막 한 100몇 권을 써냈으니까 이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재미가 떨어지나 싶은 작품도 있어요. 솔직히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다 만족스럽진 않아. 근데 나미야 잡화점 같은 경우는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 소설 목록 중에서 약간 독특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네. 그냥 고민 상담 얘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미야 잡화점, 이 나미야라는 말이 일본 말로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 일본어하고 발음이 약간 이 단어가 비슷하고, 그래서 꼬맹이들이 나미야 잡화점이니까 어린이들 문구 팔고 그러는데 뭐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여기 그러면 나미야 잡화점이니까 고민도 있어요? 뭐 무슨 고민? 다가 애들이 그럼 제 고민도 좀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고민 상담하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되게 재미있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낡은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가게가 문을 닫은 지 몇십 년이 지났고,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서 낡은 폐가가 된 나미야 잡화점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좀도둑들, 10대 좀도둑 3명이서 어디 이렇게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하룻밤을 보낼 데가 없을까?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 가면은 무슨 잡화점이 있는데 그 잡화점은 희한하게 낡고 더 이상 영업을 안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은 그대로 있어. 거기 가서 숨어서 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점도둑 3명이서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그 건물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건물 안에 있는 이 우체함을 통해서 고민 상담 편지가 들어오고, 누가 고민 상담을 했네. 옛날에 이 잡화점에 살던 할아버지가 고민 상담을 했다는.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왜 김창옥 선생님이라든지 법륜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명망가들이 고민을 상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차라리 아무런 인생 경험이 없고 인생에서 어쩌면 사고 치고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이 만약 그 고민 상담의 역할을 맡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 고민을 답해 줄까? 하나의 이 단순한 상상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읽다가 난 진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혹시 시간 되시면 나미야 작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과거에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얘기가 중간에 나오냐면 그냥 아주 전체적인 얘기는 내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나미야 작파점에 했던 그 고민 상담 중에 초등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봐봐.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서 100점 맞는 방법. 이랬더니 그때 이 자파점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생님께 부탁해서 당신에 대한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하세요. 당신에 관한 문제니까 당신이 쓴 답이 반드시 정답입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김민식에 대한 시험, 김민식의 생년월일은 김민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민식의 장래 희망은 이라고 문제를 내면은 내가 쓴 답이 무조건 정답이니까 100점만. 이분이 이 답장을 읽었을 때 초등학생 때 이 고민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장난삼아 한 질문이었다는 거지. 응?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주면 내 고민도 해결해달라.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서 100점 맞는 법 했는데 할아버지는 되게 진지하게 답을 해줬는데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초등학교 때 이 공부하지 않고 100점 맞고 싶었던 그 꼬마가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돼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게 반 아이들이 이 아이들끼리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뭐 독서 모임을 하거나 뭔가 모든 묵고 하거나 애들끼리 서로 서먹서먹하고 안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친하게 할 수 있을까? 운동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토론회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때 어떤 애가 그랬다는 거야. 이런 게임이나 운동 같은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시험에서 100점이나 맞게 해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어렸을 때 나미야 자파점 할아버지한테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했던 답이 당신에 대한 시험을 문제를 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학교 교사가 되어서 친구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반 아이들 중에 무작위로 한 명을 선정을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본 거지. 생년월일, 주소, 형제관계, 엄마 아빠, 직업, 취미, 특기, 좋아하는 탤런트 이런 문제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딱 내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해당 학생이 나서서 정답을 말해. 3점은 각자 해. 처음에는 아이들이 당황했는데 나중에 딱 2-3번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깨달았어. 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비결은 딱 한 가지. 반 친구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거고 평소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잘해서 얘가 좋아하는 거, 얘 나이, 그러니까 얘 그 생일, 얘 엄마 아빠의 직업 이런 걸 이걸 하고 나서 자기는 아이들과 더 소통을 잘하게 됐고 반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다. 자기 어렸을 때 장난삼아 한 고민에 진지하게 답을 해주신 나미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야.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 내가 요즘 중고등학교 진로특강 가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였구나.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저씨 고등학교 때 진짜 힘들었다. 반에서 50명 중에서 24등이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내가 못하는 수학이라든지 내가 잘 모르는 물리라든지 이런 시험을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치는 수능은 정말 잔인한 시험이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간다. 자,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과목의 시험을 봐야 되지만 20살이 넘으면 인생의 시험은 달라진다. 20살이 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질문은 딱 하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나는 책 읽을 때 즐거운 사람이다. 나는 여행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이다. 나는 20살 이후로는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만 들고 팠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살 수는 있다. 즉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는 세상 사람들, 어른들이 내는 문제에 답을 해야 하지만 20살이 넘어가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계속 내고 나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즐겁게 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봐라. 이게 내 진로 특강인데 나미야 자파점의 그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갑자기 한 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소설은 예전에 읽고도 참 재밌었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지금 이제 MBC 은퇴하고 한가롭게 그냥 여행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소설과 부고 소식이 들리면 한가롭게 예전에 읽은 책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고 근데 자 이게 핵심이야. 뭐냐면 여러분이 30대 40대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 직장 가서 상사가 낸 일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이들 돌보고 또 배우자와 함께 막 뭔가 이렇게 육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겠지. 50이 넘어가고 60이 되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봐야 될 건 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과연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을까?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이고, 이야기 완결성이 있으시네, 오늘. 뭐, 완결성이 있다기보다도.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박동부장 몸 안 좋으니까 내 남은 10분도 책 얘기 조금 더 해도 돼? 10분? 3권의 책 얘기가 남아있어. 그 와중에. 그래? 네. 5분만 해주세요. 아니야. 그러면 5분, 아주 간단해. 그냥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학의 돈 공부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도 읽었는데? 지금 이 책이 왜 밀리의 서재에서 박소연 저자, 애널리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하시고 막 하시는 분이 왜 쓰시는, 이분이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순위가 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난 그건 몰랐고, 찾아서 읽었어요. 이분 굉장히 유튜브 같은 데서 나와서 해주시는 말씀이 다른 분들하고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박 부장님이 읽은 버전으로 소개해 주세요. 글쎄, 네, 근데 독학의 돈 공부를 소개한다면 박 부장님은 왜 결이 다르고 왜 이 책을 읽은지 그 얘기를 해줘도 좋아. 제목만 보면 조금 직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돈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50대 초반 내지 4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타겟은 명확하게 아예 설정이 돼 있어요. 40대. 사실은 나는 원래 이 책은 40의 돈 공부라고 적은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야. 딱 그 40대를 그렇게 위해서. 느끼셨구나. 그치. 그러니까 40대 40서부터 10년간이 당신의 노후 대비를 결정한다. 사실 책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좀 다른 책들하고 또 차별화되게 좋은 점은 이게 이론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금융과 투자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양한 역사적인 일화와 또 이제 또 금융을 넘어선 노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잘 엮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고 어렵지 않게 읽히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들을 되게 잘 짚고 있는 책이고요. 맞아. 원래 이 저자가 요 전에 베스트셀러가 하나 더 있어요. 따라 돈 공부 게을리하지 말한가?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그 책은 또 타겟이 또 명확해. 한 20, 30대 직장인들. 여성 직장인들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한 두 달 전쯤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은 좀 제목이 너무 직설적이었는데, 너무 좀 내용과 좀 벗어나서. 미국 ETF 투자. 네, 그렇지만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주식 초보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만 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일과 병행하면서 투자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마음 편하게 부자 되는 법을 다뤘던 책이라면 이 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맞아요. 책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투자 공부 책을 깊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책을 좀 더 적게 숫자를 적게 하고 꼭 읽어야 되는 책 5개의 목록에 넣을 만한 좋은 책이 이번에 또 나왔어요. 물론 그 목록에는 이제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가 이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되게 쉽게 쓴 책이에요. 나는 지난 몇 주간을 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보면서 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자, 돈에 대한 5가지 단계가 있는데 돈을 아끼고 벌고 모으고 불리고 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리고 투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돈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아끼고 벌고 모으느냐. 그 앞에 3단계다. 이 앞에 3단계를 건너뛰고 투자만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 벌고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빚을 땡겨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건데 나는 지난 몇 주간 느낀 거는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근데 이 독하게 돈 공부에서 맨 첫 부분에 딱 저작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40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40 이후의 투자는 크게 버는 게임이기 전에 잃지 않는 게임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40대 이후에 잘못된 투자로 돈을 잃게 되면 돈이 줄어들면서 인생의 선택지도 줄어들고 노후 준비가 늦어지거든.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 맞아요. 맞아 말씀은 맞춰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어다 줄 대박 종목을 찾거나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돈을 벌고 싶다면 그래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면 그런 분에게는 독하게 돈 공부를 권한다. 딱 1년만 공부해보라. 그러면 10년 뒤 미래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는 사실 이 책 읽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책에서 소설이 한 권 소개가 돼요. 뭐냐면 그 하라다 히카의 소설 할머니와 나의 3,000엔. 할머니와 나의 3,000엔. 3,000엔. 이게 그 일본에서 1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이 사람의 인생은 3,000엔을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3만 원이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은 3만 원이라고 하는 작은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다들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어떻게 할까 얘기하지만 사실은 3만 원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돈을 다루는 법을 익혀야 비로소 인생 전체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이 너무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밀리의 서재에는 할머니와 나의 3,000엔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라다 히카라는 저자의 이름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갑은 꿈꾼다라는 소설이 나온 거예요. 재밌어요. 다른 소설이에요? 지갑은 꿈꾼다. 다른 소설이야. 근데 나는 이 히라다 하카다 이 저자가 되게 독특한 게 재테크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푸는구나. 일본의 송이구구나. 아니, 이게 왜 미움받을 용기도 그 약간 이 심리학을, 아들러 심리학을 두 사람의 대화로 약간 소설처럼 이야기 우화 형식으로 풀잖아요. 미움받을 용기도. 약간 일본에는 이런 어떤 그 전통이 있나 봐. 이게 재테크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푸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갑은 꿈꾼다. 제목이 지갑은 꿈꾼다인데 뭐냐면 루이비통 지갑이 나와.
아주 비싼 루이비통,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하는 루이비통, 10만 원이 아니고 참 100만 원이겠구나. 여기서 10만 엔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100만 원 정도 하는 루이비통 지갑을 딱 하나가 나와. 근데 얘가 어떤 주부가 이거를 사고, 그게 와서 주부가 돈이, 이걸 100만 원짜리 지갑을 샀는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자기 모르게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리볼빙 대출로 매달 100만 원 넘게 이자만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보고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지갑을 팔아. 근데 그 팔려간 지갑이 또 다른 사람의 누구에서, 근데 루이비통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요. 그 과정에서 작가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당신의 씀씀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명품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하는데, 보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하여튼 독하게 돈 공부를 읽다가 지갑은 꿈꾼다까지, 다양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행하다 보면 책 읽기가 좋아. 맞아요. 제가 독하게 돈 공부는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한번 듣고, 다시 텍스트로 보면서 밑줄을 그은 책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진작 소개를 해주시지. 제가 두통이 심해갖고 까먹고 있었어. 그렇구나. 그래, 역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사람은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기 때문에. 저는 아까 예전에 소개드렸다는 그 책도 그렇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국 ETF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했지만 되게 좋았던 책, 이 책도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결국 시간이라는 요소, 시간의 복리. 맞아요. 예, 맞아. 시간의 복리, 천천히 부자 되는 자세, 부자 되려는 자세, 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확실하게 뒤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포모든 뭐든 단기간에 부자 되려는 마음, 그거 이기는 게 사실은 굉장한 개인의 재테크에 있어서 큰 전환이에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테크 책을 읽고 많은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경험을 쌓는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이번에 또 느낀 게 우리가 쌓아야 될 지식의 수준이 재테크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복잡성도 커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레버리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그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그래도 이게 이게 프로그램에 의한 알고리즘 매매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고도화되고, 또 헤지펀드들이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수십 년간 쌓아온 그런 투자의 원칙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기법들이. 그렇지. 그래서 섣불리 공부해서 이겨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큰 틀에 시간을 내 편으로 삼는 투자밖에 이제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 근데 그거 배우는데 이번에 대가가 너무 컸어. 근데 이게 우리가 나는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사실은 페이스북을 저 이제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자들이 올린 글도 보고 받아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곡소리가 났거든. 근데 이걸 딱 보고 내가 2022년에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이 있어요. 네. 그 글 제목이 뭐냐면 주가 폭락에 대처하는 법이야. 2022년 봄에도 왜 폭락장이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확 올랐다가 그때 내가 딱 했던 게 박종석이라는 분 알아요? 정신과 의사, 몰라요. 주식하는 정신과 의사.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이 책 한번 읽어봐, 우리 박동 부장님. 뭐냐면 책 제목이 살려주십시오야. 잘 졌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살려주십시오고,
이분이 이게 1981년생 저자인데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일한 전문의예요. 네. 근데 이분이 30 정반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가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려. 심지어 환자 보는 짬짬이 이렇게 그 주식장 치워놓고 띄워놓고 이렇게 일하다가 그 봉직 이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다가 병원에서 해고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아니 명문대 출신 의사가 게다가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야. 아이고. 정신과 중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식 중독에 빠져서 멘탈이 날아가는 거야. 이분 그 얘기 이렇게 보면은 내 저기 블로그 리뷰 내가 나중에 이제 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봐.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없다예요. 주식 폭락할 때는 폭락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분이 초보자가 공황에 빠졌을 때는 대응할 게 아니라 주식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그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주식 앱을 지우고 주식에 투자한 돈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잊고 살다가 몇 년 뒤에 계좌를 열어봐라. 그러면 대부분 수익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잡주가 아니라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주식은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약간 뭐 근데 살려 주식시오 박종석 이분 저기 요즘 유튜브에 나와서 또 최근에 또 내가 이 책을 다시 꺼내든 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 그 경제 채널 경제 유튜브에 박종석님하고 김경필님 그 머니 트레이너라 그래서 왜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라고 하시는 김경필님과 박종석 주식하는 정신과 의사 이 두 분이 다시 폭락장에서 다시 또 이렇게 호명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죠. 근데 나는 중요한 건 이런 시기일 때 제가 예전에 진짜 후회했던 게 있어요. 2007년에 이제 그 분당 아파트 샀다가 내가 사자 말자 분당 아파트 1억 넘게 빠져가지고 빠지는 거 보고 내가 빈정이 상해서 2011년에 아파트를 팔았어요.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분당 아파트가 다시 2배로 뛰었어. 그걸 보고 내가 결심을 한 게 뭐냐면 난 2번 다시 이제 부동산 쪽은 들였다 쳐다도 안 본다. 난 그냥 돈 모아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냥 아이들 저기 서울에서 공부 다 시키고 하고 나면 나는 그냥 시골 내려가가지고 경기도 어디 가가지고 싼 아파트 사서 그냥 노후를 보낼 거야. 생각하고 나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퇴출시켰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주식에서 이번에 좀 손해 보실 수도 있고 마음 상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절대 그래도 그 시장에서 아예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럴 때는 잠깐 숨고르게 하고 그래. 재테크는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크기를 키우는 거다. 나란 사람의 업력을 더 키우고 회사에서 일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월급 모으고 남는 돈 있으면 한 2, 3년 뒤에 다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남는 돈으로 절대 빚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조금 이렇게 멘탈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나는 2번 다시 저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시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 박동 부장도 생각 같지 않아? 아, 그럼요. 독하게 돈 공부 읽으시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술술 읽히는 책이니까. 그리고 마음 다잡으시면 그렇지. 다시 이번에 아무리 큰 상처를 입으셨어도 희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으시면서 우리 삶의 재테크의 기적을 한번 꿈꿔봅니다. 다음 주엔 제가 근데 이상하게 주말마다 이게 편두통이 심해지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아니 그 몸이 그래도 눈치가 있네. 평일에 일할 때 회사에서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주말에 아프는 게 좋은 거지. 평일에 한번 아프고요. 주말은 꼭 아프고 그래요. 그렇구나. 알았어. 하여튼 빨리 잘 이렇게 주무시면서 잘 피로 회복하시고 컨디션 찾아서 우린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밴쿠버에서 네. 입에 맞는 뭐라도 찾으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네. 날씨가 부럽습니다. 여긴 지금 와, 오늘도 진짜 찜통인데 다음 주는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이 극악의 폭염이 올 거라고 하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